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는 것은 자신이 무엇인가를 하고자 할 때 자유로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 내면을 표출하려고 하는 그런 자신감, 이런 것들이 얼굴에 드러나죠. 자신감이 있으면 그 다음에 뭐든지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여유가 이렇게 보입니다. 사람이 여유가 있으면 누가 옆에서 툭 건드려. 어떨까요? 훨씬 더 사람이 부드러워지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표정까지 돈이 많으면 생기게 돼요. 근데 여기에 어폐가 있다는 걸 꼭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돈이 많은 기준은 어디예요? 50억이 있으면 많은 거예요? 10억이 있으면 많은 거예요? 1억이 있으면 많은 거예요? 그 기준은 나의 필요에 의거해요. 상대 비교로서의 부자의 개념을 가지고는 제가 지금 얘기한 여유 있고 사람들을 품어낼 수 있는 그런 얼굴 표정을 지을 수가 없죠. 그래서 경제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마음의 부자까지 되셨을 때 그때는 표정이 달라져요. 자, 그 함의에는 지금 얘기했던 대로 마음이 부자인 것이 동시에 그의 속성으로 있지 않는 한 그 표정은 나오지 않습니다. 돈이 수백억이 있는 사람이 정말 날카로운 사람은 엄청 많죠. 마음이 부자가 아니라서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는 현재 마음도 좀 덜 부자고 경제적으로도 조금씩 성장해 가고 있는 자야. 나는 꿈이 100억을 모으는 것인데 현재는 내 수준이 5천만 원밖에 없어. 그래도 부자들의 표정을 자꾸 흉내내는 거야. 아침에 거울 보고 연습하고 어디 가서도 내가 지금 5천만 원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이야. 마음도 사실은 성장 과정에 있기 때문에 확신은 없어. 그래도 당당한 친절, 스스로를 항상 무장하고 그렇게 행위를 자꾸 하시지 않습니까? 부자의 길이 앞당겨져요. 이 두 측면을 우리 다 같이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부자가 되면 얼굴에 좋은 표정을 지을 수 있어. 현재 부자가 아니라도 그 표정을 배워서 따라하려고 평상시에 노력을 하다 보면 우리는 부자의 길을 더 앞당길 수 있어. 이렇게 결론 내리시기를 권합니다. 엄마를 버리시면 돼요. 세상을 버리시면 돼요. 선생님도 버리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릴 때 자꾸 이제는 엄마에게 잘 보이려고 그럽니다. 무의식이에요. 우리 너무 착하니까. 학교를 가면 선생님한테 잘 보이려고 그래. 더 성장을 하면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것에 나의 몸을 맞춰서 그래서 세상에 잘 보이려고 그래. 그래야 성공을 한다고 착각들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 방향을 향해서 열심히 살다가 나이가 한 40이 됐어. 나는 어디 있지?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이야? 이래서 허무감에 빠지기도 하는 것이죠. 얘를 젊을 때 잡아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잡냐? 나의 어릴 때의 어떤 바램들, 그것에 대한 기억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제가 이 예를 자주 드는데요. 제 친구 중에 S대학을 나와서 벌써 재수없죠. 얘는 더 재수없어. S대학을 나와서 제일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이 그 당시에 은행이었어요. 은행에 들어가서 승승장구. 그래서 젊은 시절부터 지점장을 하고 지점장을 오래 하다가 퇴임을 했어요. 돈도 많아. 월급이 엄청 많거든. 그런데 퇴임을 하자 나는 너무 열심히 살아서 앞으로 정말 놀고 살 거야. 그리고 한 6개월을 정신없이 놀더라고요. 나랑 되게 친한 친구라서 내가 너무너무 잘 알죠. 바로 우울증이 왔어요. 이유는 두 가지. 노는 게 재미없어졌고요. 노는 것도 내가 하고 싶은 게 내가 뭘 하고 놀면 내가 가장 기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노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 인생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니까 내가 뭘 좋아하는지 이거는 모범생일수록 모릅니다. 그래서 이 친구 되게 고생을 하다가요. 제가 지금 얘기한 대로 어릴 때 내가 정말 뭐를 좋아했지? 이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나무 같은 거 뭐 이렇게 모아가지고 툭툭 망치질을 하고 뭐 이렇게 뭘 만들고 이런 걸 내가 되게 좋아했네. 뭐 여러 가지 좋아했던 것 중에 그런 게 확 올라왔어. 떠올랐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엄마를 따라서 공부만 열심히 했지 물건을 만드는 거 해본 적이 없는 은행원 출신이에요. 지금은 목공을 하면서 완전히 새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우울증 그런 거 없어요. 이제 하나의 예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기의 어릴 적을 자꾸 회상하면서 여러분들 메모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리스트 메모예요. 이걸 하라 그러면 2시간 집중적으로 하고 교수님 생각이 결국 안 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거 하시지 말고 노트에다가 내가 좋아하는 것 리스트 이렇게 해놓고 한 보름 동안 계속 쓰세요. 연필로 쓰세요. 지워야 되니까. 그날은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이걸 엄청 좋아했던 것 같아.
그 다음날 생각해보니까 아니야, 그거 아니고 이거였는데 이 생각이 계속 바뀝니다. 왜냐하면 안개처럼 가려 있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어릴 때부터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저 수면 밑으로 내려가고 우리는 엄마가 좋아하는 것,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됐죠. 라캉이라는 철학자가 그래서 인간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엄청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나의 욕망을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고 산다고요. 90% 이상이 그러고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일에 가려져 있는 우리를 자꾸 뒤집어내야 되기 때문에, 자꾸 끄집어내야 되기 때문에 한 번 생각했으면 안 돼요. 오늘 5분 생각하고 내일 또 10분 생각하고 모레 또 5분 생각하고 2, 3일 쉬었다가 또 생각하고 보름은 하세요. 이러면 어릴 적 자기가 좋아했던 어떤 경향들이나 이게 내가 지향하는 하나의 방향성을 가리키구나 하고 생각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방향성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일과 매핑시켜 보는 거예요. 아, 내가 만드는 게 아까 얘기한 목공만 있어요. 에어컨도 만드는 거잖아요. 만드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저는 사실은 그래서 한국 같으면 직업 표준 같은 거를 정부에서 만들어서 뿌리거든요. 이제 그런 자료를 보고 거기 이제 직업군이 왕창 나와 있는데 걔를 자꾸 보시고 연구를 해 주셔야 돼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어릴 적에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의 방향성을 찾아내고 좋아하는 것의 방향성과 연관된 직업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상상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직업 표준 같은 데이터를 보면서 다양한 직업명을 보면서 아, 내가 이거 좋아하는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를 찾아내시는 거예요. 3개월씩은 해보셔야 돼요. 덴마크는요, 중학교 3학년이 끝나잖아요. 우리 학년으로 치는 거예요.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는 그 사이에 1년을 꿇는 애들이 많아요. 애프터스콜레라는 정규학교예요. 정규학교인데 학제에는 안 들어가는 거지. 정부가 운영하는 학교입니다. 거기에 덴마크 아이들의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25% 정도가 그 학교를 거쳐요. 뭘 하는 거냐면 가서 지가 하고 싶은 거 하는 학교. 조건은 기숙이야. 왜? 엄마로부터 떨어뜨리는 거예요. 독립적인 한 아이로서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를 발견하는 1년을 애프터스콜레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교에 가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과 관련된 영역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직업을 선택하고. 물론 이제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한국처럼 한 방향만 보고 입시 준비를 해가지고 대학 가가지고선 성적 순위에 맞춰서 대학을 갔더니 나는 이과를 갔지만 내가 내 운명하고 전혀 상관없는, 내가 좋아하는 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다 우연의 산물이야. 사실 성적의 산물이야.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후회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덴마크는 되게 복받은 나라죠. 우리는 늦었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내가 지금 25이야. 그러면 너무 서두르지 말고 어릴 적을 생각해 보시고 자기의 욕망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직업과 매핑해 보면서 한 5개가 나왔어. 시행착오 한 2년 동안 해보시고 이게 그래도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군 하고 찾아서 그것을 하셔야 미친 듯이 열심히 해서 미친 듯이 전문가가 돼서 미친 듯이 돈도 많이 벌고 미친 듯이 행복한 삶을 그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무조건 메모예요. 내가 이 사업을 해서 돈을 벌 것 같아. 왜냐면 나의 특성에 맞기도 하고, 요거는 내가 어릴 때 이걸 하면 엄청 재밌어야 했으니까 요건 나의 꿈의 방향이란 맞아.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컨텐츠 사업을 교육과 매칭해서 하는 사업을 하고 싶어.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잘 하는데 필요한 것들이 나오잖아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얘를 목표라 그래요. 목표는 영어로 치면 purpose에 해당해요. 내가 그 목적을 향해서 간다는 것이죠. 근데 이 목적을 향해서 가려고 할 때 필요한 것이 뭐지? 하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 하나는 지식이 필요하네. 아, 하나는 네트워크가 필요하네. 아, 하나는 회사 조직이 필요하네. 이렇게. 그러면 내 컨텐츠 프로바이더로서의 목적에 3개의 골, 목표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다시 또 분해하는 거야. 지식이 필요해. 뭔 지식이 필요하지? 아, 기록 지식이 필요하고 인문학 지식, 과학 지식, 예술 지식. 이 4개의 지식은 내가 통합적으로 마스터를 해야 컨텐츠 크리에이터로 멋있을 수 있겠네. 됐죠? 기록학은 인문학은 계속 분해하는 거예요. 제일 밑에 뭐가 나올까요? 체크리스트까지 분해해 가는 거예요. 자, 내가 네트워크를 할 거야. 그러면 네트워크를 어떻게 키워야지? 아, 일단 유튜브를 시작해야겠네.
인스타하고 요새 스레드까지 해야겠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종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실행할지. 실행과 관련된 또 행위 과제들이 나올 거라고요. 회사를 키워서 이게 이제 내가 다 할 수 없으니까 회사라는 조직이 얘를 뭐 경영 방법에 대한 수련에서부터 시작해서 작은 회사를 만들어서 어떻게 파일럿으로 해보고 뭐 기타 등등 이런 걸 쭉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만한 계획이 나와요. 이 밑에 최종적인 그걸 이제 영어로는 타스크라고 하는데 과제가 뭐 예를 들어서 한 100가지가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신의 인생을 멋지게 그린 거예요. 이거를 저는 나침판 과제 체계라고 부릅니다. 이 나침판 과제 체계를 짤 줄 아는 사람은 그러면 자기가 이제 과제 설정을 한 것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거기다가 시간 산정을 해서 자신의 한 3년간의 일정에다 걔를 매핑시키면 기가 막힌 구체적인 계획이 돼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살아갈 때 진정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왜 도대체 우리 한국의 공교육에서는 안 가르쳐 주는지 하루 동안만 집중적으로 가르치면 우리 모두가 할 수 있어요. 자신의 목표를 또는 자신의 퍼포즈를 명확하게 하고 걔를 계속 그걸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지 하고 계속 생각하고 메모하고 해서 쭉 분해하면 여러분들도 자신의 삶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과제 체계를 짤 수 있다 하고 기억은 우선 해두시기 바랍니다.